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자바 가상기계가 저 지금의 자바와 같은 그 기계어 레벨에서의 이식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럼 자바 가상기계가 어떻게 그 컴퓨터상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전에 그 전번부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바 가상기계 즉 JVM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JM이 즉 마이크로 에디션, 그다음에 스탠다드 에디션,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설치가 막 거의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자바는 대개가 이 표준 스탠다드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 에디션은 그 자바를 소규모로 축소시킨,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기기나 뭐 TV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소규모 자바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기업용으로 해서 이 모듈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대규모의 자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PC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스탠다드 에디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자바 가상 기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크게 보면은 가장 밑에 하드웨어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CPU라든지 메인 메모리라든지 입출력 시스템이라든지 보조기억 장치 혹은 대용량 저장 장치, 매스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 하드웨어를 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제어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이 윈도우스라는 운영체제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볼지 모르지만 리눅스라는 거, 이것도 운영체제예요. 그 다음에 유닉스라는 것도, 유닉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운영체제인데 그 이건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유닉스를 이제 그 스웨덴의 그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내놓은 리눅스라는 유닉스하고 컴패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개 리눅스를 쓰고 있는데 리눅스라든지 맥OS라든지 즉 애플 PC에 깔려 있는 맥OS라든지 이런 운영 체제가 그 밑에 있는 하드웨어 즉 CPU, 메모리, 입출력 장치, 대용량 저장 장치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컴퓨터 시스템의 플랫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 위에서 자바 가상기기가 설치됩니다. 즉 자바 가상기계는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네이티브 컴퓨터 플랫폼이죠. 본연의 원래의 컴퓨터 시스템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게 자바 가상기계라는 자바로 프로그램한 바이트 코드, 그 기계어만 자바를 컴파일해서 나온 그 기계어인 그 바이트 코드만 전문적으로 실행해주는 특수 목적의 컴퓨터죠. 자바. 그래서 컴퓨터 인사이드 컴퓨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자바 가상기계가 설치돼 있으면 자바가 돌 수 있어요.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반드시 자바 가상기계가 설치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바 가상기계만 설치돼 있으면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컴파일한 바이트 코드는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워라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PC 윈도우스나 이런 데서 C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얘네들은 요 윈도우스란 운영체제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응용 프로그램이 여기서 돌아갑니다. 근데 자바로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게 되면은 자바 가상 기계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 때문에 윈도우스에서는 얘네들은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돌고 있구나 알 수 있지만 자바로 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 운영체제에서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자바 가상 기계가 알아요. 운영체제가 아는 건 자바 가상 기계가 돌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지 그 자바 가상 기계에서 돌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지금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체가 요거와 같은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개념이에요. 자바 가상기계를 포함한 여러분의 자바 응용 프로그램까지 통합해서 이게 운영체제 위에서 돌고 있는 그냥 응용 프로그램처럼 이 운영체제는 보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플랫폼 운영체제 플러스 하드웨어가 있고 네이티브 코드 C라든지 즉 이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돌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여기 이제 네이티브 코드로 짜여진 거죠. C나 C#이나 C++나 이런 것들로 그러면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 깔리면은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은 크게 이제 나중에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JDK라는 이제 그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 해가지고 자바 개발 환경이 하고 그 속에 이제 자바 API들이 굉장히 많이 한 3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API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짠 자바 프로그램을 뭐 helloworld.class라는 뭐 예가 있다면 이건 여기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하나 보여준 것이고요. 그 자바 스탠다드에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여러분이 본 듯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전체가 JDK라 해서 그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예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해가지고 그 자바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자바 실행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 컴파일러, 자바 문서화 시키는 거, 자바 애플릿, 그 다음에 자르 뭐 이거 도큐멘테이션 만드는 거죠. 뭐 기타 등등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이것들을 서포트해 준 여러 가지들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JRE 이게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JRE만 깔 수도 있고 JDK를 다 깔 수도 있어요. 근데 JRE만 깔면은 실행 환경 실행만 시켜주지 이런 컴파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바의 어떤 API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까는 건 다 이 JDK 이걸 깝니다. 이 JDK를 깐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복잡한 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라. 그 자바 실행 환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바 가상 머신하고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바이트 코드가 이 자바의 특성, 월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중요한 핵심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는 플랫폼 종속성이 없이 자바 가상 기계인 JVM에서만 동작하는 그 이진 코드예요. 바이트 코드, 기계어란 얘기죠. 자바 가상 기계에서만 돌아가는 기계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은 그 바이트 코드라고 이름 붙인 기계어가 그 실행 파일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바이트 코드의 확장자에 .class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가 뭐 윈도우스 네이티브 코드는 뭐뭐.exe가 되죠. 근데 이제 자바는 exe가 아닙니다. 자바는 뭐뭐.class라는 이게 이제 바이트 코드 파일이에요. 기계어 프로 파일이라는 얘기죠. 실행 파일.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네이티브 컴퓨터 CPU에서 직접 실행되지 않는다. 누가 실행한다? 자바 가상 기계가 실행합니다. 그럼 자바 가상 기계는 하드웨어는 없어요. CPU니 메인 메모리 이런 거는 윈도우스 거를 갖다 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바이트 코드를 그 자바 가상 기계가 이 바이트 코드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해달라는 거로 하는 걸 판단해서 윈도우스에게 결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 이런 거에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 돌게 되면 얘가 실행을 실제로 뭐 디스크에 저장한다든지 화면으로 출력한다는 건 얘가 직접 하질 않아요. 자바 가상 기계가 직접 하질 않고 자바 가상 기계가 그거를 해석을 이게 무슨 일을 해달라는구나 화면에 뿌려달라는구나 라는 거를 그 해석을 해서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네이티브 운영체제 이 네이티브 플랫폼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행하는 것보다 얘가 실행하는 게 조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얘가 해석을 해서 일로 넘겨주는 과정이고 얘는 직접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네이티브 프로그램보다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바 가상기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자바 악셀러레이터, 자바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 지연 시간을 줄이려고 상당히 고급의 기술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바 가상기계 쪽에서. 그래서 자바 가상기계가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업데이트를 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자바 가상 머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동일한 자바 실행 환경을 뭐 윈도우스에서 JVM이 깔리면 그 환경이 JVM 환경이 되고 리눅스에서 JVM이 깔리면 또 똑같은 JVM 환경이 돼서 네이티브 운영체제 즉 네이티브 플랫폼이 다 달라도 똑같은 실행 환경을 JVM을 깔므로 인해서 제공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자바 가상 머신 자체는 밑에 있는 윈도우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운영체제가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응용처럼 보여요.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응용이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자바 가상 머신은 윈도우스에서 돌아가는 자바 가상 머신,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가상 머신, 맥OS에서 돌아가는 가상 머신 다 다릅니다. 코드가. 왜냐하면 그 윈도우스에서 봤을 땐 자바 가상 머신이 응용 프로그램이고 리눅스에 봐서도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기에 맞도록 코드를 다 새로 짜야 돼요. 즉 가상 머신 JVM 자체는 컴파일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자바 프로그램 자체는 컴파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바 가상 머신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데는 오라클이 이제 주로 대부분 하죠. 그 외에도 IBM이나 MS 등에서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개발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것들은 다 해봐야 일로 다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라클에 있는 JVM, 즉 JDK, 그 스탠다드에이션이 JSE만 다운받아서 깔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실행은 자바 가상 머신이 즉 자바 컴퓨터가 클래스 파일이라는 바이트 코드를 해석하면서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자바는 컴파일하는 언어냐 해석하는 언어냐 하는 걸 볼 때 우리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냐? 자바 가상 머신 입장에서 보면은 컴파일하는 랭귀지예요. 컴파일해서 자바 가상 머신한테 기계어로 바꿔주니까. 그러면 윈도우스 체제 네이티브 운영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해석하는 언어입니다. 컴파일하는 언어. 왜냐? 그거를 자바 가상 머신이 해석해서 얘한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바 가상 머신이 뭐냐? 자바 가상 머신은 물론 자바 실행시켜 주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드웨어나 네이티브 플랫폼이 관리하는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즉 프린터에다 내보내고 화면에다 내보내고 키보드 입력하고 이런 걸 받아 먹으려면은 결국은 윈도우스 네이티브 운영 체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JVM은 해석기라고 할 수도 있죠. 윈도우스 네이티브 플랫폼 쪽으로 변환해주는. 그러나 이제 변환해주고 이럴 때는 밑에 있는 하드웨어 같은 것을 사용할 때만 그렇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석할 게 없어요. 실행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바 실행 환경은 결국은 자바 가상 머신 상에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해 주는 걸로 자바의 실행 환경입니다. 이제 그 밑에 결국에 하드웨어를 그 컴퓨터 속에 있는 하드웨어를 액세스 접근하려면 네이티브 플랫폼 즉 윈도우스나 리눅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바 소스 프로그램 이런 건 좀 배우진 않았지만 자바 소스 프로그램 나중에 .자바 확장자가 자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래스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서 이제 system.out.println hello world this year is 하고 요 열을 찍어라. 그럼 요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자바 프로그램인데요. 요걸 짜면은 이걸 컴파일하면은 자바 C라는 요게 이제 자바 컴파일러예요.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요게 자바 C, 요게 자바 컴파일러입니다. 요거 요거는 자바 실행기고요. 그래서 자바 C를 해주면은 이제 요거를 바이트 코드로 바꿔주는 hello world 클래스라는 게 나옵니다. 요게 이거를 기계어로 컴파일한 바이트 코드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실행을 하려면 이제 뭐 이게 윈도우스라고 하면은 윈도우스 위에
요 JVM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JVM을 실행시키면 자바라는 명령을 하면은 요 자바 hello world .java 이렇게 해서 자바 이렇게 이제 퍼센트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hello world .java hello world 그냥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하면은 요 자바 hello world라는 바이트 클래스, 요 hello world 클래스가 JVM 위에 여기서 돌아가게 됩니다. 과정을 알겠죠?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컴파일만 해서 그 JVM 실행만 시키면 런만 시키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바 뭐 이제 감을 잡았겠지만 자바와 그 C나 C++과의 실행 환경 차이를 보면은 자바는 뭐 이제 이렇게 자바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컴파일러가 이제 기계어로 바꾸죠. 이 기계어는 자바 버추얼 머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 클래스라는 확장자가 붙은, 그래서 요거를 그 요 자바 가상 기계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C나 C++ 짜게 돼서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은 이제 컴파일하면서 링크하고 로딩 시켜서 실행하면은 링크까지 돌아가면은 이 기계어가 나오죠. 이것도 기계어가, 이건 바이트 코드를 안 하고 실행 파일이라고 그러죠. exe. 그럼 얘를 실행시키면 어디로 가냐? 운영체제 여기 요 위에서 돌아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 하드웨어 운영체제 위에서 여기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런 코드는 네이티브 프로그램,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그러죠. 얘를 쓰는 거다 해서 이게 실행하기 좀 차이가 나죠. 차이점, 그러니까 여기 자바 가상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실행 환경 차이는 보면은 이제 읽어보시면 대충 알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다 한 거니까. 자바는 링크 과정 없이 컴파일러가 바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해준다. 즉 기계를 생성해준다.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는 JVM으로만 실행 가능하다. 딴 데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데 런타임 할 때 필요한 클래스들, 런타임 할 때 필요한 바이트 코드들이 그 JVM에 링크되며 클래스 로더가 동적으로 필요한 클래스 파일을 로딩하게 된다. 즉 이 C나 C++ C 같은 건 컴파일하면서 링크 돌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여러분 C에서 printf, 뭐 scanf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컴파일하면서 아예 printf나 scanf 같은 함수가 여러분 프로그램에 붙어 들어갑니다. 즉 링킹 된다는 얘기죠. 붙어 들어가서 여러분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이 printf 굉장히 몇 줄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printf나 scanf 같은 거 쓸 때면 printf 함수, scanf 함수가 같이 붙어 들어가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커져요. 이렇게 돼서 정적으로 로딩돼서 실행이 들어가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 자바는 여러분 프로그램만 돌아가고 필요한 API 같은 것들은 처음엔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디스크에 있든지 어디에 있다가 그걸 호출할 때 그때 로딩돼서 돌아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램 돌면서 고 API 즉 바라 C로 하면 프린트F나 스캔F를 호출할 때 그때 갖다 여러분 프로그램에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용일 가능한 적게 해요. 그걸 뭐냐면 동적 로딩이라고 해요. 다이내믹 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트 코드 로더가 클래스 로더라는 거 바이트 코드 로더가 동적으로 그때그때 실행하면서 필요한 그때 필요한 바이트 코드를 로딩해 가지고 실행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에 돌아갈 때는 굉장히 소규모가 돌아가다가 필요할 때 로딩을 해서 이제 붙여주고 또 필요한 때 갖다 붙여주고 하면서 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로의 특징이고, 이제 C나 C++ 같은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한 후 링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뭐 printf, scanf 이런 것들을 링크해서 최종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을 아까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형태가 정적 라이브러리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실행 파일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행 파일 크기가 커진다 그랬죠. 근데 이제 C나 C++ 같은 것들도 이 윈도우스 같은 운영 체제는 뭐 리눅스도 마찬가지에 이 모든 걸 갖다 붙여버리면은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지죠.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데 호출이 나중 늦게 된다면 호출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 메모리 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이 보통의 운영체제 플랫폼들도 이 동적 라이브러리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적 라이브러리는 컴파일할 때 같이 따라 붙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과 링크돼서 실행 파일에 포함되는 경우고, 동적 라이브러리는 다이내믹 확장자가 DLL이라고 붙습니다. 다이내믹 링킹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는데, 뭐 여러분이 a.exe라는 게 짰으면은 뭐 x.dll 나중에 x라는 함수를 이 안에서 호출한다 그러면 x점을 이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포함 안 시키면서 호출할 때 내 실행 파일에 갖다 붙일 수 있게 자바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DLL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동적 라이브러리, 다이내믹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이때는 실행 시에 자바처럼 링크돼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 C나 C++ 같은 거는 플랫폼이 바뀌면 컴파일하고 링크를 새로 해야 된다. 왜? 사용하는 API,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CPU도 달라지다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달라지면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스 레벨의 이식성이 있지만 여기는 JVM만 깔려 있다면 기계 레벨에서 이식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라는 걸 잠깐 얘기하면은, 오픈 소스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권리를 보존하면서도 누구나 액세스 읽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또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갖다 놓고 여러분 필요할 때 마음대로 갖다 써라.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대신에 고치거나 뭐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기능이 추가되면 반드시 여기다 업데이트 시켜라 하는 게,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자기만 싹 받아다가 자기만 좋은 기능 넣어가지고 자기만 쓸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양심적으로 맡겨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기능을 추가하면 나 이런 기능 추가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원래 사이트에다 다시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또 그걸 가져가서 또 추가시키고 해서 계속 이 오픈 소스가 좀 기능도 다양하게 추가되고 점점점 복잡하게 돼갑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장점이 뭐냐면 이 공개된 소스 코드를 참조하면서 개발 시간 비용이 굉장히 단축돼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개발에 달라붙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비용이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가장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이트가 우리가 GitHub라는 게 있죠. GitHub에 가면 없는 소스가 없어요. 모든 오픈 소스가 거기서 그 속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이 뭐 리눅스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바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것들 해가지고 이런 거 추가했다 저런 거 추가했다 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런 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하면서 그런 의견도 나누면서 굉장히 요새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픈 소스 사이트입니다. GitHub가. 이제 이런 오픈 소스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근데 이걸 갖다가 절대 상용화하면 안 됩니다. 돈 받고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픈 소스는. 그래서 이거를 무단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자바라면은 오라클 사이트에다가 얘기를 해서 오라클한테 로열티를 제공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상용으로 팔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가 이제 리눅스, 자바도 오픈 소스고요. 그다음에 뭐 모질라, 아파치, GNU, 그다음에 웹키트 이런 것들 다 오픈 소스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바도 대부분의 자바를 라이선스로 오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를 한번 살펴보려면 이 사이트를 봐라 하는 거죠. 자, 아까처럼 이 오라클은 개발 환경에 따라 이렇게 SE, ME, E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SE는 이제 이런 거고, ME는 이런 거고, E는 이런 거다.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다운받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건 보통 이제 이 자바 SE다. 이제 자바 SE가 이제 JDK하고 자바 API하고 JDK를 할 거냐 JRE를 할 거냐 하는 거는 개발자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 개발하면서 그냥 실행만 하면 된다.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만 시켜주면 되는 어떤 상품이다. 그러면 JRE만 깔면 돼요.
거기에 컴파일러도 제공해주고 뭐 링커도 제공해주고 뭐 이런 또 뭐 디버거 이런 거 제공해줄 필요 없다. 그냥 실행만 시켜준다. 그러면 JRE만 깔면 굉장히 규모가 좀 작아질 수 있죠. 그 JDK와 JRE는 이제 딱 제 설명 다 했죠. JDK는 요거고 JRE는 자바 실행 환경으로 JVM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JVM이 딱 갖고 있고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에서 개발에 필요한 도구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즉 컴파일러도 있고 요 JRE도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API,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그 자바 API라고 하는데 요 API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사용하면서 좀 한번 살펴보시고 자바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과거에 많이 쓴 이유가 요 애플릿이라는 것들. 애플릿. 이게 인터넷에서 모바일 코드인데 어떤 사이트에 있는 그 자바 프로그램을 다른 사이트로 옮겨서 실행시킬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JDK 설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이클립스 설치만 하면은 돼요. 설치 후 디렉토리는 뭐 이거는 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요거는 지금 자바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자바 API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C에서 라이브러리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바에서 이제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JDK 포함된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 프로그램을 짜면 자바 프로그램의 핵심은 C는 함수들의 세트라고 그랬죠.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들의 세트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클래스를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걸 여러분이 다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자바 즉 자바 JDK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건 C에서 뭐 프린트F나 이런 라이브러리긴 말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클래스 라이브러리. 그래서 자바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클래스들을 제공해주고 지원하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클래스 갖다 써요. 그런 이제 제공해주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게 있으면 갖다 쓰는 게 상책입니다. 굳이 자바가 지원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건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죠. 자, 그거는 이제 자바 그 매뉴얼에 된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 매뉴얼보다는 이제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까 살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서로 관련된 클래스들을 분류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C에서 뭐 여러분들 C나 이런 데서 보면 디렉토리 같은 거예요. 일종의 디렉토리 비슷한 거죠. 어떤 연관 있는 파일들을 쫙 모아놓은 것처럼 자바 패키지는 서로 관련 있는 어떤 클래스 API들을 쫙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가지의 클래스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java.lang 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요 밑에 이제 다양한 클래스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java.utility util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점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갖다 쓰겠다. 그러면 이제 import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import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내 프로그램으로 갖다 넣을 수 있어요. C에서는 뭘 하죠? sharp include 이렇게 하죠. 이런 것처럼 자바에서는 import라는 말씀. import하고 java.util.io 뭐 저쪽 이런 걸 갖다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API는 JDK 내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자바가 제공해주지 말고 내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다. 이것도 됩니다. 유저 패키지도 생성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밖에 나가서 뭘 하지 않는 한은 학교 내에서 할 때는 여러분이 생성할 패키지는 없을 거예요. 자, 이런 그 인터넷에서 그 오라클 사이트 문서 사이트 오라클에 만들어준 문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자바의 그 API, 자바가 제공해주는 API를 다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어요. 프린트LN이라든지 프린트LN을 살펴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다 설명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바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C 개발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그 안에 컴파일러, 뭐 링커, 그다음에 실행기, 디버거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나 갖고 다 할 수 있죠. 컴파일할 때 컴파일 프로그램 따로 하고 편집할 때 편집 프로그램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졌죠. 그 자바도 똑같이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었지. 이 통합 개발 환경을 이클립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여러분 설치를 해야 돼요. 이클립스 설치해서 거기서 이클립스를 설치하면 거기서 컴파일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컴파일도 하고 디버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편집 같은 거 할 때 이 괄호 같은 거 빠졌다 안 빠졌다는 걸 표시해 주기 때문에 편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이클립스는 IBM이 개발했어요. 오라클이 개발한 게 아니고 IBM이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만들어놔 갖다 써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클립스도 다운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 자바 통합 환경 개발 그 IDE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거와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일단 자바를 사용하려면 이 자바 통합 환경인 IDE를 이클립스죠. 결국은 이클립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실습 영상을 통해서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클립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래요. 여기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거 짜는 게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고 뭐 클래스 선언을 하고 헬로 201 클래스 이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헬로 201 그거 이제 이클립스 상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C처럼 비슷하게 만드는데 다만 요게 이제 스트링 배열의 어레이다라는 거 알고 요거 이제 그래서 이건 자막 변 선언하고 이제 요거는 좀 많이 쓰니까 일단 알아두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그 system.out.println 이게 여러분들 C에서 하는 그 printf랑 똑같습니다. printf하고 뭐 이렇게 찍어준 거. 요 다운표에 있는 걸 그대로 찍어줘요. 그리고 요 n이라는 건 이제 요 변수 n을 찍어주는 건데 요 플러스는 덧셈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 스트링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대략적으로 요거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고 그 이클립스 같은 걸 써서 한번 실행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클립스는 일단 자바 소스 편집 자바 뭐뭐.자바라는 그 소스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를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편집은 보조 프로그램 메모장이나 워드패드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그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컴파일은 또 따로 해야 되고 콘솔 창을 사용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면 이클립스 내에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클립스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지금 이클립스가 아니고 이제 콘솔 창에서 하는 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장이 됐던 워드패드가 됐던 이런 걸 짜가지고 콘솔 창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죠. 컴파일 할 땐 자바 C라는 걸 콘솔 창에서 해가 자바 C하고 hello 2010.java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 파일은 .java로 만듭니다. 자,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실행을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hello 2010.class라는 게 만들어져. 이게 바이트 코드예요. 이게 실행 파일이죠. 자바 버추얼 머신에. 그래가지고 자바 이제 실행기에 이건 자바 실행기 요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자바 하고 hello 2010 하면 이제 실행이 돼서 요게 이렇게 찍히는 거죠. 요건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콘솔 창에서 자바 컴파일러, 자바 그 편집기를 따로따로 써가지고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설치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단계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뭐 프로젝트 생성하고 뭐 이제 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클래스 생성, 뭐 생성된 클래스 소스,
소스 편집하고 컴파일 실행하고 런 메뉴를 선택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실습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쫓아해 주기 바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자바 ME 같은 것들은 모바일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스마트폰 같은 데서는 다 이거 자바 ME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여러 덮어 씌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걔들이.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가 이제 구글에서 원래는 구글이 만든 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라는 회사가 따로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안드로이드라는 그 벤처 기업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에 비슷한 걸 개발을 했는데 플랫폼을 자기들이 도저히 이제 회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계속 운영해 나가기에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삼성에 와서 이걸 팔려고 그랬어요. 안드로이드를. 근데 삼성에서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5천만 불인가 만 주면은 회사를 넘기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안 샀어요. 안 사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어디서 이걸 딱 샀냐? 구글에서 샀어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참 자기들이 만든 건 검색 엔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런 벤처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한 걸로 알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바 특성은 이제 몇 가지 알아두면은 객체 지향이다라는. 요거 나중에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건 클래스 개념. 그래서 객체 개념으로 돌아간다.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은 여러분 2장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자바는 스레드 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스레드가 뭐냐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자바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는 환경을 지원해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라고 해요. 이 스레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스레드로서 한 챕터를 잡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플랫폼이 달라진다고 해서 자바 프로 그 바이트 코드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기계어 레벨에서의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소스는 점 자바고 클래스 파일은 바이트 코드가 돼서 점 클래스라는 걸 갖고 있다. 그다음 실행 모듈은 아까 클래스라고 그랬죠. 한 개의 클래스 파일 또는 여러 개의 다수의 클래스 파일로 구성되는데 항상 이제 중요한 거는 C도 m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죠. 메인 함수가 있어야만 메인 함수가 스타트 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자바 응용 프로그램 실행도 main이라는 여기서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이 메소드가 존재하고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캡슐화 추상화를 갖고 있고 이제 패키지 관련 거 다 얘기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언어냐 번역 언어냐 할 때는 컴파일 언어는 자바 버추얼 머신 입장에서 보면 컴파일 언어예요. 그러나 운영 체제 밑에서 그 네이티브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번역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분산 처리 뭐 이런 것들은 그러고 간편하다 배우기 쉽고 간편하다는데 뭐 배우기 쉽다는 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C나 C++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간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자바가 제공하지 않는 C나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포인터 연산 자바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포인터 연산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제공해주는 구조체라든지 타입 데피니션 이런 거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서 뭐 define, make, define이라든지 뭐 include 이런 것들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또 말록이라든지 free라든지 해서 메모리 할당할 경우 메모리 얼로케이션하는 그 함수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죠. 말록이라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했으면 그 이제 다 쓰고 나면 그 다시 회수를 해서 운영체제가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회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회수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C는 프로그램에서 free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계속 메모리 할당되면서 나중에는 메모리가 모자라집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나면 반드시 free를 해야만 다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메모리 할당 받을 필요도 없고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자바 JVM이 알아서 다
다 쓰고 난 그 메모리는 다 알아서 자기가 자동으로 회수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가비지 컬렉션이다. 이 가비지 컬렉션은 그 자바가 가비지 컬렉터라는 메소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동작하면서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그 메모리 할당이나 메모리 너무 많이 쓰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바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이게 C나 C++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연산이, 여러분 C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포인터, 구조체, 메모리 할당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런 걸 제공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거죠. 포인터 현상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배열 같은 거 여러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로버스트하다, 이건 이제 강인하다 그러는데, 강력하게 이제 문법 같은 것들을 기능을 체크하면서 그 조금만 오류가 있어도 그 오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오류를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트라이 캐치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는 다이내믹하다라는 거.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런 동적 API를 실행이 필요한 그때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월화를 나타낼 수 있는 기계열 레벨의 이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스 레벨이 아닌 기계열 레벨의 이식성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 보안성이 좋다. JVM이 실행돼서 그 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뚫고 들어오려면 JVM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JVM 뚫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소스 파일과 클래스 파일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a.java라는 소스 파일이 있을 때 이 자바의 소스 파일은 클래스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 C는 또 안에 클래스 D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중첩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이런 중첩 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컴파일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이트 코드가 4개가 나옵니다. 클래스 파일이 있으면 무조건 클래스마다 하나,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마다 무조건 바이트 코드가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C에서는 2개가 나옵니다. 이땐 이름이 어떻게 C.클래스가 나오지만, 얘는 C$D 클래스, C 밑이 안에 있는 D 클래스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4개의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면서 메인이 들어있는 클래스가 실행됩니다. 메인이라는 함수가 여기에 있었다면 이게 실행이 되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것이 갖다 붙여요. 얘가 호출할 때마다 갖다 붙죠. 제일 처음엔 요거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 메모리 갖고 스타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윈도우스에서 자바를 좀 이기려고, 자바가 워낙 방대하게 쓰이니까 자바 플랫폼 대신 윈도우스에서는 자바 쓰지 않도록 하려고 닷넷이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깔렸는데, 이 닷넷이라는 건 이제 C샵이라는 언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닷넷도 write once, run anymore, 즉 닷넷만 설치되어 있으면은 한번 기계 레벨에서 익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바에서 바이트 코드라는 게 있는데, 닷넷에서는 CIL이라는 코드가 기계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닷넷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자바에서 보면 JRE와 유사한 거다. 그리고 이제 닷넷의 공통 중개 언어인 Common Intermediate Language CIL이라는 건 자바 바이트 코드와 대응한다. 그래서 이 닷넷에서는 컴파일 하면은 이제 C이라는 언어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실행 언어다. 그래서 뭐 JVM에 해당하는 건 CLR이다. 그래서 Common Language Runtime이라는 게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동등해요. 그래서 CLR이라는 게 윈도우스에서 닷넷 프레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바 버추얼 머신은 자바가 돌지만 거기서 C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C샵을 컴파일하면 C로 바뀌고, 그 C는 CLR이라는 데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죽을 거냐? 이거는 닷넷이 결국은 자바를 좀 이기려고 설치했지만, 자바는 자바에 맞는 응용에 맡겨서 계속 살게 되는 거고, 닷넷은 닷넷 윈도우스 환경에서 닷넷 맞게끔 계속
살아간다. 그래서 윈도우스하고 유닉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았지만 계속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바와 단넷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바에 대한 소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자바의 중요한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2장의 이제 그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어요. 그거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반드시 조심해서 한 번 보고 안 되면 또 보고 하면서 계속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